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를 거쳐서 오늘 밤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마찰을 빚은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타이탄호에 탑승객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출항 몇 시간 만에 폭발음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 20건을 발견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복지부, 경찰청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6,871명 중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교 5학년이 아동학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 30대 고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친모 고 씨가 오늘 오후 2시 반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며 고 씨에 대한 신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 2명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영유아 2명이 추가로 드러나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 2명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명의 생사와 소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수원 정자동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아이로 A씨는 경찰과 지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아기를 낳은 뒤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친모는 30대 외국인 B씨로 B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경찰이 마찰을 빚었는데요. 오늘 오전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이고 퀴어 축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에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경찰 수사관 20여 명이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4시간 10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 4층에 있는 공보관실 뉴미디어 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한 겁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운영하면서 홍 시장 관련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고 개인 업적까지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점이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대구시청이 최근에 대구경찰청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엿새 전 대구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대구시와 경찰청은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현장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선관위에서도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한다며 대구경찰청장이 막 나간다고 또 한 번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와 퀴어 축제 갈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 만큼 17일에 있었던 퀴어 축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두 기관의 갈등을 두고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마찰을 두고 대구시에 반격을 가하면서 압박한다는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퀴어 축제를 핑계로 대구경찰청장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워서 수사 초점을 희석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경찰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2명과 인천 서구청 간부 공무원 3명이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인천경제청과 서구청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죽은 상어가 잇따라 발견돼 속초 해양경찰서가 서핑과 다이버 등 해양 레저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속초시 장사항 앞 2.7km 해상에서 길이 1.9m의 백상아리로 보이는 상어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속초항 앞 5km 해상에서 길이 2.3m의 악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을 조업 중인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백상아리는 영화 조스로 유명한 상어인데요. 상어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종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알려졌고 악상어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돈이 되는 사업에만 손을 대는 몸살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서는 공사비를 자진해서 올리는 등 시공사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져 현재 390여 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재작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3년째 시공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사비를 평당 525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올렸지만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찰된 것만 이번이 5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공사비, 철근, 또 레미콘 이런 파동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720만 원에 세 번째, 네 번째 유찰이 돼서 5번째 이제 수의 계약으로 했으나 아파트 단지가 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 1,600여 가구가 들어설 재건축 예정지도 결국 2차례 유찰 끝에 단독 입찰한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은 서울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R자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마저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금융 비용까지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매우 커졌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공격적인 수주 경쟁보다는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수주하는 신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 건데 지금처럼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선 건설사들이 미리 수주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면서 주택 건설사들이 몸살이기를 하고 있고요. 입지가 좋지 않거나 소단지들은 사업이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2, 3년 뒤에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에만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 청약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으면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공분양 주택 사전 청약 255가구 공급에 7만 2천 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공급은 79가구 공급에 5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121대 1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각각 210대 1과 181대 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8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고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서 최종 당첨자가 확정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베트남과 아세안 양자 차원에서 모두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텅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이행하는 데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95분간 주석궁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모두 40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거듭 공식 항의를 했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미중 관계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연이어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이어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까지 나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재선 모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시 주석이 경위를 몰라 당황했는데 독재자들에겐 큰 창피라고 말한 겁니다. 美方有关言论极其荒谬，极不负责，严重违背基本事实，严重违背外交礼仪，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是公开的政治挑衅。 파장이 커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재자 발언은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을 뿐이라며 미중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 곧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Blinken had a great trip to China. I expect to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sometime in the future, in the near term. 바이든 대통령의 해명에도 중국 측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해빙 무드로 가는 듯했던 양국 관계가 바이든 발언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타이탄호의 탑승객 5명 전원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지점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 잔해 더미가 발견돼 탑승객이 모두 숨졌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탄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해저의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서 18일 오전 심해로 내려간 뒤 실종됐다가 타이타닉호에서 480m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잠수정에 올랐던 5명은 국적도 또 배경도 다르지만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승자 5명의 행적을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중 한 명인 영국 사업가 해미쉬 하딩. 민간 항공기 서비스 회사 액션항공의 회장인데 3건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함께 탑승한 프랑스 국적의 폴 앙리 나졸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타닉 탐사 전문가입니다. 타이타닉 잔해 독점 인양권을 가진 미국 기업의 수중 탐사국장을 맡아 탐사와 유물 발굴에 앞장서 왔습니다. 타이타닉에 남겨진 보석류 등 유물을 끌어올려 유족이나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Sur le Titanic avec deux camarades donc de mon équipe. Et bon, ça a été un moment assez inoubliable parce que on attendait ça depuis longtemps puisqu'on devait y aller en 86, ça avait été reporté.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 일원입니다.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평소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이들은 남극과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 등 오지 여행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정을 직접 운항했던 스톡턴 러시는 잠수정 투어를 운영한 오션게이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험을 즐겼고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뒤 2009년 심해 탐사회사 오션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타이타닉 탐사를 위한 잠수정 개발 과정에선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NN은 잠수정이 출항 직후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의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국에서 아기들이 기록에서 사라지고 있죠. 며칠 사이에 경기 수원, 화성 등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거나 영아가 실종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 매매 등의 정황이 밝혀진 만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미신고 영아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학 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게 2018년에 낳았고 2019년에 낳은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가 항의를 했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포기했더라고요. 네. 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뭐 집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고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본인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뭐 심지어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네. 뭐 다툴 여지가 없어서 아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 엄마는 아이가 셋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3명이 더 있고요. 맨 큰 아이가 12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네, 텐데 남편 일단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5년 가까이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옮기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네.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큰 것 같아요. 모르기는 어려운 뭐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예. 아마 엄마 아빠가 모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저 아이들조차 아마 부모가 키우기는 어렵게 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셋을 이제 보호를, 그러니까 네. 양육을 할 사람으로 지금 모든 잘못은 엄마가 다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아이 셋이 있고요.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를 했어요. 네. 어떤 심리였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좀 더 조사가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뭐 과거에 설해마을에서 아이들이 위에 있는데 이제 프랑스 부부가 예. 이제 영아를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2006년인가 그렇습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랑 굉장히 흡사한 지금 가족 구조인데 그 사건은 프랑스에서 결국은 범죄인 인도 소송으로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는데 네. 당시에 지금 그 엄마의 그 변호사가 이제 임신 거부증, 예컨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그 심신미약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군요. 진단명이 나왔다는 차원에서 예. 뭐 그런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낙태를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어떤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낙태를 못하고 출산을 했는데 막상 뭐 키울 자신은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잘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은 했나 봐요. 이제 그렇습니다.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많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니까 계좌도 보고 있나 봐요. 네. 네. 뭐 근데 둘 다 일은 또 하고 있어가지고 콜센터 직원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뭐 일종의 변명인 건지 뭔지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지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네. 영아 유기 사건 지금 파악한 상태인데 네. 여기 친모 20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또 얘기했네요.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 찾게 됐고 아기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입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문제로 예. 보입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이제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시판의 글, 네. 블로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 출산이 임박한 사람이 아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올리면 또 불법으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 소위 거래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인신매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경찰은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뭐 건수가 더 있는지 도대체 2,000건 중에 몇 건이나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아가 거래되고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인신매매와 연관된 법률들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가 최근에 인신매매 2등국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아 인신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그런 인신매매를 하면 이제 엄벌을 받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양형 기준은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예.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감사원이 이번에 찾아낸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네.
분명히 나왔다는데 신고가 돼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했더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23건 조사에서 지금 벌써 3명이 사망했죠. 사망을 네, 했죠. 네, 네. 근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우려가 되고요. 되게 네, 충격적인 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네, 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23명 안에도 연락이 안 되는, 예컨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조사가 어렵다라는 건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출생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기 어려운 이런 이제 그 건수들도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 더군다나 이제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이 2,000명, 2,236명을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떻게 생사관계를 확인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마도 이제 학대치사에 해당하는 건수들은 아마 보고가 지금 3건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엄마가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게 그 네. 산모들이 병원 가서 출산을 하면 관련해서 정보들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거랑 별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생 기록이 지금 이제 병원 기록을 지자체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병원이 예컨대 뭐 너무 소규모라 가지고 네.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예컨대 뭐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이제 보통 보면은 병원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출생 확인서를 엄마들에게, 보호자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럼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지자체에 가가지고 출생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빈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출생 확인서를 띄워주기는 했으나 출생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출생 확인서를 떼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버리면은 네네. 그러면 아이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제일 큰 과제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니까요, 병원이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예방접종을 하면 네. 또 질병관리청에도 신고를 해요. 네,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BCG라는 접종을 하게 예. 되면은 이게 이제 질병청에 신고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이제 예방 접종한 기록을 가지고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느냐라는 네. 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다 확인을 하라, 이렇게 네. 이제 돼서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는 틀림없이 출생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질병청하고 보험심사평가원하고 두 군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산모가 출산했으니까 산모 기록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아무래도 보험심사평가원은 산모가 보험료를 받게 되는 거니까 예.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예. 높은데, 문제는 그런 이제 어떤 온라인 상의 자료가 출생 신고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된 출생 신고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네. 이럴 때 이제 뭐 엄마의 정보를 입력을 일단 해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면 네. 힘이 들다. 예.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내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고 나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비밀에 붙이고 싶은데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 비밀에 붙여야 되는 일을 뭐 지금 이렇게 자동화된 출생 신고의 시스템 내에서는 그게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 뭐 병원이 주체가 돼서 출생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책임을 주게 되면 만약에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무슨 징벌이 있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대로 그와 같은 책임을 지기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추가적인 행정 예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산부인과 협의회에서 사실 이 부분을 과거에 우리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사실 그 기관들의 좀 불편, 번거로움 정도인데 이 문제가 결국에 아이들 생사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내가 출산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이걸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법안이 이제 올라온 적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보호 출산제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밀 출산인 거예요. 예. 나의 출생 사실을 비밀에 붙여달라. 비밀 출산. 그래서 예. 이제 엄마들의 이름을 뭐 등록하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데 문제는 이에 앞서서 문제는 엄마 이름과 아이의 인적사항이 일단은 출생신고가 된 다음에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이름을 익명으로 전산상에 처리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쉴드를 쳐가지고 엄마 정보는 나오지 않게 무슨 일이 있지 아니하면 네네.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출생 신고도 안 한 채로 익명 출산제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더 난맥상이 사실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여지가 있겠네요.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은 첫 번째 단추부터 이렇게 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저희가 해외 사례를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해외 사례를 참조하잖아요. 네, 참조하는 거 필요하죠. 예, 근데 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신고를 하던데요. 네, 뭐 영미 병원에서는 모두 이제 병원도 일종의 공익의 뭐 그 수행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거, 뭐 정부에다가 보고하는 거, 이게 결국은 사회적 책임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뭐 특별히 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도 신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평가원도 있으니까 네. 두 기관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충분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뭐 시스템을 통합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출생 DB를 하나 구축을 하면 예. 그러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출생 DB를 구축하는 일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에 올라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게 두 개가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 만약에 뭐 내 주민등록에 아이의 그 출산 사실이 열람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 엄마들의 요구도 미혼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요구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네. 국회에서는 지금 뭐 병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네. 질병관리청이 이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나 보더라고요. 네, 뭐 불가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대리 출산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관리 구멍을 찾아서 인신매매, 영유아 그렇습니다. 인신매매와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점점 더 이제 확실하다 그런 사건이 실존한다라는 게 점점 지금 이런 통계치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매매만큼은 정말 이제 뭐 막아야 됩니다. 이건 국제 기준에 도대체가 미달하는 이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반인륜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나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온라인에서 뭐 대규모 좀 이렇게 뭐 위장 수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필요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를. 네. 네. 자, 그리고 학교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7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않은 아이들 6,800여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20건 정도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수조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매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례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비대면 이제 수업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안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자도 발생하고 뭐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부적응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학교에 다시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유정 사건이죠. 다음 사건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유정 사건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14일에 재판하는데 네. 지금 경찰 수사 결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려지게 된 사실은 피해자 물색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피해자 말고도 54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신상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적합한 사람을 찾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사실들이 지금 새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 앱에서 정유정과 접촉을 했던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대상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트라우마도 겪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제 접촉했던 대상자가 정유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 그런데 이제 정유정이 접촉할 때는 또 학부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행인데, 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54명 중에 네. 혼자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성별이 여성인지 가외교사 다 물어본 거군요. 저희 그렇죠.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예. 가외교사 집에 아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정황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여 거의 54명을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 골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정유정 집에서 그 발견된 공책에 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네, 네. 어딘가에 분노해 있던 건가요? 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6살 이후로 뭐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하여 사실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키워져야 되는데 예, 아마 예. 엄마는 집을 나가고 그리고는 아버지는 또 무슨 다른 제가 알기로는 어디 이제 뭐 강제로 이제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노를 지금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 이제 공책에다 메모를 써놨다는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 안 죽이면이 뭘까? 지금 피해자가 정유정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분이 안 풀린다고 하는 대상은 어쩌면 그 앞에 지금 목적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예. 저 목적어는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는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류의 사실은 자기가 뭐 분노하는 대상은 뭐 누군데 네. 문제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치를 한 거죠. 만만한 피해자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엄벌해야 된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누구라도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니까 예. 네. 이런 뭐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쳐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 분노 대상이 따로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그럼 정유정이 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오히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네. 지금 두 수사기관에서 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분노라는 거를 진짜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공격성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사건인 거죠. 예. 네. 이 사건이 신분 탈취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분석도 네, 처음에 네. 있었잖아요. 처음에 있었죠. 예, 왜냐하면 네. 정유정이가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신을 숨겨주면 피해자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진짜 범인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네.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초동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술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렇게 메모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왜 그러면 그 54명의 그 피해자의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은 공통점이 있었는지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다 과외교사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 예. 과외교사였죠. 근데 네. 이 정유정이 그 신분 탈취를 다룬 영화? 네, 봤다는 얘기도 화차라는 있더라고요. 영화를 예. 뭐 여러 번 봤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사실 무의식적인 동기일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누구에겐가는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매우 반사회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건 아주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14일에 이제 첫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비난 동기 살인 정도, 뭐 인명 경시 살인이나 뭐 이렇게 아주 그 살인에서도 등급이 있거든요. 예. 뭐 한 5번째 등급이나 아니면 뭐 3번째 등급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벌,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고려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정도의 엄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통찰이 있을 건가, 죄의식을 느낄 건가, 전 그 부분에선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 관련해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온 편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거의 비슷한 레인지가 나왔고요. 예.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건 제가 볼 수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점수를 줄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저런 메모 같은 것들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 반사회적인 어떤 태도, 범죄 성향 이런 것들은 꽤 진하게 뭐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 지금 뭐 본인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54명 중에 과외 교사 저런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뭐 만에 하나 내가 정유정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제 온라인 활동을 다 접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희귀한 케이스라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경계심으로 일상생활을 접는 뭐 사회생활을 단절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꼭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 영아 사례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사라진 영유아 2,000여 명 전수조사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수정 교수가 다다음 주에 또 출연하시잖아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좋은 말 해놨습니다. 의원님 왜 이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앉으세요. 사실 저희들이 그 민주당에 5차례 걸쳐서 계속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소위, 2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법안 가지고 2소위에서 이번에 그 업무 보고도 받고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 앞에 정청래 위원장님 계실 때는 사실 간사간 협의도 없고 자기들 일정 마음대로 정하고 어제도 마음대로 정했어요. 과거대로 묻자라는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볼 것도 없으니까 우선 앞으로 잘하자. 오늘 좀 진짜 위원장 계십니까? 위원장은 어디 가고? 과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장재현 위원장님 이렇게 뵙기가 힘들어서야 어디 뭐 우리 과방위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야당 간사인 저하고는 사실은 직접 대면이거나 전화통화나 심지어는 카톡도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무슨 사고입니까 도대체? 저는 세상에 첫 전체 회의에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사고가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을까? 사고가 아니고 회의를 고의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였다면 저는 장재원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 없다고 봐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고가 나서 지금 대신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는지는 위원장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내가 주겠다. 일일이 소위해가지고 뭐만. 장재현이 세긴 세구나. 이상하게 박성규 간사님 대변인 시키는 거. 이제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일 좀 합시다. 일 좀 하자는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래, 얼굴 보지 맙시다 그러면. 저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지금
지금 위원장이 뭐 위원장실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고가 아닌 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사고라고 하니까 가버렸어. 금방 갔네, 금방 갔어. 응? 있다고 가면 되는데. 더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의 기온이 32도, 광주는 31.8도 등 충청 이남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이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29.1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연천과 가평, 강원도 홍천과 춘천에는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 속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진 경북 북부와 강원 지역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그리고 쌀락, 우박까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주말 야외 활동 시 호흡기 관리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청주는 33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 전국에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